일단 독일이 하고 있는 것은 전면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29년도 목표로 그 전쟁하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볼 때는 2039년, 49년대도 안 될 겁니다. 지상군은 세계 최대의 전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군사를 투자해도 할까 말까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나토하고 전면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유럽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고 한국에서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일단 독일이 하고 있는 것은 전면적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 병력을 46만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2+4 조약, 즉 독일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맺었던 조약에서 37만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거를 9만 명 넘어서는 거죠. 어쨌든 국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유럽의 군사로 이제 시동을 건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위반한 것이 가장 크고요. 그때 큰 문제가 뭐였는가? 독일 통일할 땐 서독이나 동독을 통일하는데 그때는 서독, 동독 그 라인을 따라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일하게 되니까 통일된 독일을 뭘로 해야 되느냐? 나토 회원국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선은 어디냐? 독일은 나토에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병력 제한을 함으로써 양진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그거를 이제 깨뜨린 거죠. 그래서 다시 독일이 2차 대전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은 뭔가니까 2014년도 유로마이단 그 쿠데타에서 러우전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계획된 흐름일 수 있다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음모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너무나 물 흐르듯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오래전부터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아직 소수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전망입니다. 일단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승전하고 그때 승전국은 미국, 영국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나 프랑스는 사실은 각각 일본이나 독일의 패전 상태에 있었는데 그냥 살려줘가지고 5개 나라를 만들었죠. 그 세 나라가 중요한데 영국, 미국, 소련인데 미국이 이제 사실상 거의 그 전쟁하고는 생생한 나라였어요. 나머지는 전쟁을 해가 너무나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마샬 플랜을 하면서 독일을 살렸고 그리고 유럽 을 살렸죠. 독일에 미군이 진주하고 일본에도 미군이 진주하면서 점령국으로 행세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독일을 재무장을 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이걸 한다면은 그러면 아시아에서 일본도 재무장 시키지 않겠느냐. 즉 2차 대전 이후의 질서가 이제 붕괴되고 미국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무장을 시켜가지고 자기 힘을 보완하려 한다. 이 말은 뭔가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지만 이 나라들이 결국 강화될 수 있고 그것은 2차 대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비난의 화살 돌아간 나라들이 이제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우려가 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독일은 지금 현재 군수 경제로 전환 중에 있어요. 독일 연방 통계청 발표인데 일단 경제 전체하고 산업 생산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경제 전체도 0.1% 이렇게 하락된 거고 전월 대비 4.3% 산업 생산이 하락됐습니다. 보시면 대표적인 자동차 18.5%, 뭐 기계, 의약품 이런 데가 10%씩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후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서 가장 가파르게 이제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PMI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분명히 둔화 추세입니다. 실업률은 6.3%. 독일의 저 실업률이 왜 크게 의미가 있는가 하니까 독일이 2000년대 초반에 하르츠 계획을 하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걸 조금 낮추고 이제 고용을 늘렸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내가 임금 인상을 막 좀 양보하는 대신에 고용을 늘렸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죠. 그건 일본도 지금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20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것이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실업률은 굉장히 큰 겁니다. 실업률 자체도 크지만은 그 사이에 임금 인상을 자제했던 것이 실업률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그동안의 하르츠 계획의 효과가 이제 거의 다 도루묵이 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그 반면에 군사산업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유럽 방위 분야의 정상이 목표고 지금은 미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군사 산업이 20% 지금은 방산업체들은 엄청나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엄청 증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만 해도 군사 생산이 1.6%를 초과했고 연말에 20% 성장할 전망이고요.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저겁니다. 그래서 4대 방산기업 우리가 잘 아는 라인메탈이나 DL 디펜스나 티센크루프 마린이나 MBDA 이런 데가 16,500명 직원을 추가한 거예요. 저 회사들이
저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민수 경제에서 군수 경제로 특히 독일은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하고 독일이 만약에 2029년도에 전쟁을 한다면 뭐 성산이 뭐냐? 제가 볼 때는 2039년, 49년대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현재 핵 보유국이고 지상군은 세계 최대의 전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기술은 뛰어날 수 있고 생산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현재는 제가 볼 때 지상군은 최소한 러시아가 세계 최강이고 해군은 아직까지 미국이 최강이고 그리고 공군도 미국이 훨씬 전투기가 많죠. 그렇긴 한데 이제 공군이 직접 와서 날라서 하려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은 러시아가 훨씬 낫고 독일은 35년간 통일 이후에 군사력을 사실상 해체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군사를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거 하니까 군사력은 다른 엔지니어랑 달리 그 엔지니어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군사 분야 엔지니어가 다른 분야에서 가기 힘들고 다른 분야에서 들어오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육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고용해가지고 계속 몇 년을 해야 이제 전문성을 가지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의 군사력이 미국의 기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독일의 당면 목표는 미국의 의존도를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일 내부적으로 국산화하고 이런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이 몇 년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야는 한국보다 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지상군의 뭐 전차나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뭐 서너 배 비싼지만은 굉장히 경쟁력이 없는 게 실제로 유럽에 증명되기도 하고 그랬죠. 4대 방산회사가 존재하지만 재건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왜 나토하고 전쟁을 대비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냉전 이후에 90년대부터 나토가 지속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에서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태평양 조약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가입시켜가지고 그거를 미사일과 군대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배치하면 미국이 뭘 하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미국은 화낼 수 있고 러시아는 화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를 졸로 본다는 경우거든요. 강대국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과거에 소련을 경영했던 그런 나라를 보지 않고 작은 나라로 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토의 확장은 미국의 미사일과 군사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확장하면은 미국이 괜히 우리나라에 조언을 해준다 이건 순진한 생각이고 그 당연히 대가를 치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INF나 이런 것들도 중거리 핵미사일 금지 협정 이런 것들도 대부분 저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2022년도에 러우전을 시작할 때 러시아에서 그냥 한번 해본 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에는 나토하고 전면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냥 러시아가 한번 찔러보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들고 오기 위해서 했지만 그때도 나중에 일어날 여러 매수 앞을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러시아가 이제 2022년 8, 9월부터는 소모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이 나토가 언제 덤빌지 모르니까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모전을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나토의 군사 장비를 모두 소모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단종 군사력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데 저는 바흐무트 전투 이후에 쭉 전쟁을 보니까 굉장히 정예 러시아군은 아직까지 보존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일이 민수가 위축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독일이 EU 경제의 어떤 엔진이었어요. 독일이 성장하면 그 밑에 주변 나라들이 하청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하고 독일이 붐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EU 경제의 원동력인데 이게 쇠퇴가 되면 EU 전반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군사산업은 알다시피 어째 보면 공공재지만은 일종의 소비재거든요. 군사산업 자체는 경제 기여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산해가 전장에 쏘고 끝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재벌한테 이익이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기업만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낙수 효과 같은 게 거의 없고요. 낙수 효과라는 것은 거기 월급 받아가 뭐 식당에 가서 좀 비싼 거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위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태가 지속되고 각국에서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보도가 좀 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증가됐고 시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 사람이 전반적으로 위기가 있고, 이게 시장 점유율 조금만 줄어들어도 엄청나게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많지만 어떤 기업들은 마지널하게 있기 때문에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거 하나 맞으면 그냥 확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태가 이렇게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데, 군사 분야가 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끊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대안이 보장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고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점차 그게 불가능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 비용을 해결이 안 되니까, 대안이 부재하니까 복지를 축소해서 그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축소하면 그게 바로 다시 경제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그 사람 소비를 못하니까 경제가 또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만이 고조되고, 특히 실업률이 높으면 청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도 어느 기업이든 기존에 고용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보다 신규로 덜 뽑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한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핵 보유국인 러시아 상대로 지금 2029년도 목표로 군사력을 건설한다. 그 전쟁하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걸 어째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이걸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결국은 히틀러 같은 사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나토는 합쳐가지고 하려면 한 10년 이상 군사력을 투자해도 할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토에 있는 32개 나라가 있고 미국도 크고 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빠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경제력이라는 것도 없고, 특히 이제 EU에 있는 나라들이, 나토에서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유럽 국가들인데, 이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어째 보면 보호무역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비관세 장벽들을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했는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많이 쇠퇴했거든요. 옛날 같은 경쟁력도 없고,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좀 불투명한 그런 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군비라는 게 뛰어나기 힘들고, 특히 나토의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미국 기술을 쓰고 있어요. 미국 기술을 어떤 식으로든 들고 와가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사비 투자비가 엄청 작았고 미국은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상당히 힘들다. 군사력은 그 하는 데에서 바로 해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 거다, 그런 거고, 특히 이제 나토의 전략적인 문제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방공무기예요. 방공무기의 기술이 패트리어트나 독일 몇 개가 있고 뭐 네이섬스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굉장히 의문시 되기 때문에, 옛날에 패트리어트가 미사일 방어하는 게 한 35% 요격을 했거든요. 지금 6%로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그걸 회피하는 모듈을 추가해가지고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다 할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의존하기 때문에 방공이 없으면 전쟁 자체가 안 돼요. 방공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때리는 걸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방어를 해내야지 생존해가 싸울 건데 계속 두드려 맞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방공 전자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평화 시에는 뭐 설마 공격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공무기가 모자라니까 계속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러시아를 따라오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아울러 나토의 전략적인 문제는 한국에도 좀 적용이 된다. 우리 방공 미사일 방공 체계도 미국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일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기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후 일본은 철저하게 미국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주권을 사실상 상실했어요. 75년 이상 미국이 만든 평화헌법 하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했는데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의 망가졌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아베 때부터 시작해서 보통국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이 어째 보면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주권 회복을 하겠다 이런 노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같이 이제
이제 주변국에서는 과거 전쟁에 대해서 사과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독일은 그래도 사과라도 해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불신이 있죠. 현재 상태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전쟁 수행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경제력도 고만고만하고 옛날에 돈은 많이 벌어놨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디지타이즈도 좀 덜 되고 해서 일본이 아날로그 경제로 도약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잘하던 데서도 지금 주도권을 잃어버렸고 중국이 이제 급성장 중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중국하고 이제 대결해서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해서 미중 대결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명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봐야 되고 이미 이제 일본은 국방 예산 자체는 세계 5위권입니다. 그런데 GDP 2%까지 이제 정액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일본의 GDP가 크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이 이제 상당히 되고 일본은 이제 그 지상군이 작기 때문에 군 규모는 작아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건 적게 나가고 이제 장비나 이렇게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부상 등에 대해서 이제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 재무장은 일단은 미일 동맹 체제 내에서 이제 역할을 확대하는 이런 입장의 시동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일본은 미국에 옛날에 패전했고 승자 미국에 복종한 거고 그리고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 대만 등이나 자기가 침공해가지고 뭐 만주나 중국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미국에 승복한 거 그 외에 없는 거고 지금도 강자가 있으면 승복하겠지만은 옛날 식민지였고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피지컬하게 자기 강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장은 저런 점이 이제 무서운 거죠. 힘이 커지면 다시 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본의 어떤 속성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정서에서는 계속 이제 일본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한테 사과 요구하려면 우리가 일본보다 더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무기 장비 측면에서는 군사 강국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또 한미연합 전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실제로 혼자서 수행하는 저 부분을 이제 전쟁 지도라 그래요. 그 부분에서 능력이 아직 미확인된 상태다. 미국하고 같이 할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혼자 했을 때는 어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고 지금같이 이제 강대국하고 어떨지 이 부분은 우리도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죠. 일본이 재무장해가 우리하고 만약에 관계가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